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2022년 1월 한 달은 정말 은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마산교구를 시작으로 해서 7일에는 부산교구와 인천교구가 바톤을 이어받더니 내일은 청주교구, 그리고 모레는 광주대교구와 의정부교구, 그리고 목요일에는 전주교구와 또 토요일에는 제주교구, 그리고 이달 말 28일에는 서울대교구까지 전국 교구의 이 사제 소품식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제로서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어줄 서품 성구 하나씩을 가슴에 품은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게 되는 사제 후보자들의 모습, 그 경건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마음까지 울컥하게 만들곤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굳이 서품성구는 아니지만 우리도 올 한 해 혹은 평생을 살아갈 좌우명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정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매 순간 나의 선택과 삶을 그분의 뜻에 맡기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삶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출연자 오영수 배우가 골든글로브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자, 오늘부터 방역 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소식, 그리고 20대 대선 관련 뉴스들과 감전사고 발생 66일 만에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선 메시지를 총괄하고 있는 정철 선대위 메시지 총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 가짜뉴스 진짜 뉴스에서는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한 줄 좌우명, 한 줄 성구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명동피자와 블랙 더덕차 선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요. 자, 오늘의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맹현균 기자 역시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첫 소식, 기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1번 참가자 오일남 역할을 맡아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오영수 씨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맞습니다. 예, 예. 예.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해요. 네, 지난해 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오영수 배우 지금 앵커가 성대모사 해주신 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 뭐 우린 깐부잖아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연기가 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국적 배우로는 골든글로브 연기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2020년에 기생충 그리고 지난해 영화 미나리 출연진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네. 참 그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수상이 아닌가 싶은데 수상 소감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극 라스트 세션에 출연하느라 시상식엔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영수 배우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수상 소감을 밝혔어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나 참 괜찮은 놈이야. 네. 예, 이거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다.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과 나무 주연상에도 후보를 올렸었는데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흥행이 그렇게 됐는데 수상은 못했네요. 예. 하지만 뭐 예, 나무 조연상이라도 받은 것도 대단하죠. 엄청나게 축하할 일이죠. 네. 예. 오창익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기분 좋은 뉴스죠. 상을 받는다는 건 언제나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우등상, 개근상, 뭐 골든글러브니까 더 좋은데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좀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건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주는 어떤 상을 받았다고 좋아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아까 맹 기자 말씀하셨듯이 2020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았는데 네. 이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때 작품상을 받은 게 아니라 외국어 영어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작품들 중에 그래도 제법 난 작품이다 이랬던 거죠. 예. 근데 이런 태도는 이제 칸 영화제나 또는 아카데미 영화제하고는 전혀 다른 선택이었고 이 골든글로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인 인종주의 같은 경향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올해는 MBC가 중계도 안 했습니다. 주목도 별로 못 받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상을 받았다고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오영수 배우의 그 연기는 탁월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었지만 네. 이제는 우리가 상을 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여튼 맞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네. 예. 어느새 우리가 이만큼 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상을 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확 와닿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 토론을 가졌던 방역 패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추가 적용되는 곳이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이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들입니다.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과 PCR 음성 확인서 필요하고요. 일단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상 소아 청소년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은 끝났어요. 그래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어길 경우 오늘부터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정부가 이 오미크론 관련 대응 체계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설 연휴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으로 되는 것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요. 네. 이르면 이번 주에 오미크론 관련 대응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10% 내외의 수준인데 이제 높은 전파력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고요. 오늘 청와대도 이 같은 사안을 논의를 했는데 새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전파력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염 예방 중심에서 이제는 좀 중증 예방 중심으로 대응 전환과 단계적인 백신 접종 확대 필요하다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네. 또 지금 방역 패스가 논란인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독려를 했어요. 그리고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몇 개의 어떤 그 인터뷰도 있었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될 것이다. 예.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증상은 약해도 좀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니까요. 확진자 그렇죠.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는 어떨지도 우리가 이제 겪어봐야 아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그 오미크론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점검한 결과 나타나는 건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증세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증 환자가 될 확률이라든지 또는 사망할 확률은 크게 떨어지는데 이건 저는
아주 희망 섞인 전망을 한다면 이를테면 코로나19가 감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하다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네. 증상이 약하다는 건 뭔가 희망적인 조짐일 수 있잖아요. 전파력이 강하다는 건 나쁜 소식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냥 그런 희망을 담아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또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계에서 좀 넘어가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만약에 10,000명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네.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이게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난주에 그 의사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게 뭐 까딱하면은 뭐 2만 3만도 능히 갈 수 있는 것이다. 우세종이 되려면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증상은 약하다고 하니까 예, 안착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재택 치료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병상 확보도 충분히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코로나 먹는 치료제 도입되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도 좀 살펴보고요. 각종 공약들 짚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오늘자 조사입니다. 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3,042명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0.1%, 윤석열 후보가 34.1%,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1.1%, 심상정 후보가 2.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네. 누가 당선이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당선을 좀 전망하는 사람이 52.8%로 1위, 윤석열 후보는 34.9%를 기록했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50%를 일단 예. 넘어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었으니까 그런 네. 상황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시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고요. 응답률은 7.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하면 이재명 후보를 또 훌쩍 앞지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대선은 안개 속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갈등을 겪는 기간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간 것도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심하기에는 뭐 안심할 사람도 없지만은 예.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고요. 자, 오창익 국장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40%가 넘었다는 건 상당히 앞서 나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요. 네. 그 역대 대선들 보면 1등하는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 넘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뭐 선거 결과로도 압도적으로 이겼는데요. 그때를 제외하면 별로 없었어요. 이건 좀 앞서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도 대선이 2달이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설이 있잖아요. 이 네네. 설은 뭐 민족 최대 명절이고 또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 시민들의 여론이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 전에 후보들이 각기 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성적표 가지고 물론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으로 앞서고 있지만 네. 안심하거나 안정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가가 대선판을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어서 그 오늘부터 후보들의 어떤 소소하지만 또 민생과 와닿는 여러 가지 그 공약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래서 네. 네,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런 소소한 공약들을 좀 잘 기억해야 추후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데요.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입니다. 이른바 나의 아저씨법으로 불리는데 나의 아저씨법이요.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그 배우 아이유와 이선균 배우가 이성균 나오죠. 씨가 예. 그러니까 중학생 딸이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은 그런 이야기인데
미성년 자녀가 이제 법률적 대응을 못해서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것을 이 민법 개정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근 2살 넘은 아기가 이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연도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정 대리인이 3개월 안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는 한정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 3개월이란 기한을 넘기면은 고스란히 빚이 대물림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 한정 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이런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네, 미성년 자녀가 이것을 다 떠안는 건 정말로 좀 가혹한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 나의 아저씨법, 예.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고요. 자, 윤석열 후보도 당 갈등 봉합 이후에 정책 행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오늘은 이 군인들, 군 병사들의 봉급 문제를 꺼내 들었고요.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0만 원. 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네.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올해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67만 원입니다. 네. 거의 3배를 올리겠다는 거고요. 이건 뭐 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이고요.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국 같은 좀 강한 군대가 되려면 병사와 군 간부에 대해서도 미국같이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뭐 군 가산점이 없어지니 사기가 위축된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네. 예. 병사가 20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가면은 그 위에는 얼마를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오창익 국장님, 예, 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빚의 대물림 방지 공약도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빚을 자기가 진 빚이 아니고 선대의 빚을 그리고 자기 책임도 아닌데 뭐 떠안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뭐 인권 문제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게 주빌리가 희년인데 빚탕감이었거든요. 저는 뭐 빚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뭐 환영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병사들 월급이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일지 아닐지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들은 것에 따르면 그래도 최저임금 정도는 준다는 거였고요. 그럼 뭐 하여튼 200만 원에 가까운 뭐 100만 원 후반대일 것 같지만 하여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군의 경우에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만약 200만 원을 친다면 제대할 때 이제 3,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제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참 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뭐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국가에 의한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뭐 병사 월급 문제도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를테면 복무 기간을 정해야 되는지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처럼 출산율 높을 때와 마찬가지의 군대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래에서 뭐 40%만 군대 갔다면 지금은 90%가 군대 가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떤 재벌가 출신의 어떤 분은 뭐 몸무게가 104kg여서 군대 안 가신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최근에 뭐 콩 좋아하시고 이런 분. 네. 근데 지금은 104kg 돼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도비만도 가고 그다음에 몸무게가 적은 사람도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정한 숫자의 군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는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 군대가 숫자로 해서 군사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군대의 군사력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이를테면 전략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기타 등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군대 자체에 대한 고민도 대선 후보들이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올리는 거는 찬성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그리고 마지막 소식일 것 같은데 지난해 작업 중에 고압 전류에 감전돼서 숨진 고 김다운 씨의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 2달 만에 한국전력 사장이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감전, 끼임, 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서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모든 전기 공사 현장에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겼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로 보이는데 이제서야 하기로 했고요. 근데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2달 동안 네. 사고 경위를 알려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묵살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사과가 66일이 늦어졌을 때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보도가 나오고는 6일 만에 사과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오창희 국장님 그리고 맹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초이스 함께 하겠습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어떤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연신내 강아지 학대범을 찾았습니다입니다. 네. 어젯밤에 한 SNS 계정에요. 15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영상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남성이 흰색 소형견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립니다. 아이. 강아지는 속절없이 목줄에 이끌려서 허공에서 공중제비를 돌고요. 그런 다음에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세게 3번을 때립니다. 이 영상이 찍힌 장소가 서울 연신내 선일여고 근처여서 네. 연신내 강아지 학대범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쏟아졌고요. 이 영상을 본 동물권 단체 케어도 다른 SNS 채널에 영상을 올린 뒤에 학대범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쯤 케어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1살 수컷 몰티즈를 키우고 있는 82세 남성 견주를 찾아냈습니다. 아, 이 케어는 바로 강아지를 남성으로부터 분리해 보호 조치했고요. 네.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어 측에 따르면요, 이 남성은 아내와 둘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동물 학대를 부인하다가 활동가들의 설득 끝에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없으면 안 된다. 강아지가 없으면 난 죽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강아지를 그러게요. 죽일 뻔한 사람이 강아지가 없으면 죽어버릴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 역시 분노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분리가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가장 많았고요. 예. 특히 방금 얘기가 나온 설득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는 누리꾼들의 분노가 아주 들끓었습니다. 네. 한 누리꾼은요,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러게 강아지 말이에요. 없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은 내 스트레스를 풀 도구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강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네.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정말로 강아지가 없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할 만큼 감정적으로나 생활에서 다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이분은 그냥 자기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로밖에. 네. 예. 그리고 당장 강아지를 빼앗기기 싫어서 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그러게 하고요. 말이에요. 예. 이 동물과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들이 이게 한 10만 원 되는 예. 오- 진행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나타났습니다. 아, 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이 쇼핑몰은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을
9일 기준으로 박스당 11만 원, 13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사가 아니고요. 네. 인도의 제약사들인데요. 몰루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의 약을 인도 회사들이 제조한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이라는 겁니다. 복제약이요. 아하. 네, 머크사가 지난해 10월에 저개발 국가의 약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복제약 생산을 허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품이 정식 몰루피라비르 복제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만약에 해당 약품이 정식 제네릭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것은 엄연하게 불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국내에서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전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도 약사에 의해서 판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정말 몰루피라비르와 동일한 성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몰루피라비르라는 약 자체에 부작용이 있잖아요. 심하게는 암, 기형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매해서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 피해가 생긴다라고 하면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는 절대 구입하지도 복용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가질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면은 손대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한 손님이 보육원에 개인적으로 후원할 치킨 30마리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 업체에 리뷰를 남겨요. 깨끗한 기름에 맛있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6만 원 정도 할인도 해주셨네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리뷰에 첨부한 사진에는 포장된 치킨 30마리가 보육원 문 앞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장님도 진솔한 답글을 다는데요. 처음 연락을 받고 고객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별이나 직업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개인 후원을 한다는 이야기에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최대한의 선에서 도와드리려고 했다. 앞으로는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후원이든 기부든 해보려고 한다라고 장문의 메시지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 보육원은 평택에 위치한 한 보육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누리꾼들은 후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켜본 사장님 마음도 멋지다. 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어려운 일인데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내가 한 선한 행동이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조금씩 나비 효과죠. 네. 쭉 퍼져나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은 아나운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두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 개의 현수막에는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건물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을 짓밟는 건축주는 각성하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고요. 다른 한 개의 현수막에는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서 지어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현수막의 문구가 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뒤에 있는 문구에 드린 그 내용이 왠지 더 인상적이고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슬로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마다 유권자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슬로건들을 한둘씩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글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메시지 총괄을 맡고 계신 정철 카피의 정철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야, 이렇게 전 방송을 평생 하고 살지만은 이렇게 한 줄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주라고 할까요? 이거는 참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글 쓰는 거니까, 네네. 뭐 거기에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한 줄을 쓴다고 말씀하시지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렇게 네네. 표현하시는 그런 능력이 저는 또 부럽죠. 아이고,
일단은 뭐 18대 대선, 19대 대선 당시에도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을 담당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슬로건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맡아서 하시려면 아무래도 기존에 해 오시던 일이 이런 쪽의 일이겠죠?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받은 명함에 카피라이터, 정철, 예, 이렇게 이제 쓰여 있었고 그 같은 일을 35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아하. 이제 한 20년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이제 상품 광고, 네네. 상품 카피를 썼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정치 카피를 쓰게 됐고요. 네네. 쓰다 보니까 또 써달라 그래가지고 뭐 대선도 하게 되고. 대선을 이제 이번에 세 번째인데 네.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예. 그리고 17년의 대선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였습니다. 예. 이게 다 정철 대표님 작품이었고요. 예. 야, 이게 참 그때 이 한 줄로 그냥 그때 대선이 쫙 다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주마등처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네. 2012년은 그 이명박 대통령 5년을 겪고 난 우리 국민의 자속에 그 사람 냄새가 좀 그 고프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막 불도저 4대강 뭐 이런 거를 맞아요.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컨셉으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시대 정신이죠. 네. 2017년은 온 국민이 똑같이 물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는 그때 그 또 한 줄이 상당히. 예,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네네. 그 누군가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여야 할 것 같다. 네.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그게 그대로 그냥 슬로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카피 그 한 줄에 그 시대 그 시점에 시대 정신이 담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좋은 정치 슬로건이라고 하면 네. 시대 정신과 후보 철학의 교집합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만나는 지점, 네. 그 교집합을 찾아서 그것을 짧은 문장으로 녹여내는 그게 이제 좋은 정치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부터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이재명, 예. 예,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이제 이재명을 합니다. 예. 그거 상당히 쉽게 와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강하고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슬로건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쭉 써왔던 네. 그런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이재명은 그래 실력 있어, 능력 있어, 추진력 있어. 그래서 이재명의 유능함을 이 슬로건이 꽤 오랫동안 유능함을 심어오는데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거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알겠어. 이재명 똑똑해. 일 잘해. 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똑똑하긴 한데 그게 네네네.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유능함은 전달이 됐는데 조금 더 가보자. 네네. 유능함에서 그치지 말고 효능감까지 가보자. 나한테 효능감을 주는 사람.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네. 그래 네가 똑똑한데 내가 굳이 뭐 투표장까지 가야 해? 네. 그거하고 내가 어떤 효능감을 느끼면은 투표를 찍으러 갈 수 있는 그 유인하는 힘이 더 강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슬로건은 이제 나를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나를 위해를 뭐 내 밥상을 위해, 내 출근을 위해, 네. 뭐 내 지갑을 위해 이렇게 내 효능감으로 이제 와닿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네네. 나라를 위해 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도 있었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5년 전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했죠. 네. 근데 5년이 지났어요. 나라는 나라답게 됐어요 이제.
국격도 꽤 올라갔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뭐 생존이 목표인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네들한테 다시 너 나라를 위해서 투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가혹하다. 네네네.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투표해도 된다. 우리나라에는 한 5천만 명 이상의 나아가 있는데 네. 그 나아들이 조금씩 행복해지고 조금씩 즐거워지고 조금씩 잘 살게 되면은 그냥 우리 전체가 그만큼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다. 그래서 나만 생각해도 된다라고 어른들이 오히려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요즘에 뭔 미래남부터 시작을 해서 2030 MZ 세대 이거를 이게 이제 그 메인 토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네. 그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네요. 물론 네. 슬로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뿌리는 거지만 네. 저희가 특히 이제 염두에 두고 이번 슬로건 작업을 하면서 염두에 둔 게 2030과 여성이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중도층은 당연한 거고 이들은 우리 옛날 40대, 50대, 60대랑 그 생각도 다르고 화법도 다르다는 거죠. 네. 잘 생각해 보면 그 대선 슬로건을 보면은 거의 무슨 대통령이었어요. 그 전에는 든든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네네 맞네요. 그런 슬로건들이 약간 뭐랄까요 경직이 돼 있고 권위적인 느낌도 좀 들고. 맞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는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없어요. 거죠. 예. 내가 나를 위해 투표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걔네 그 세대의 그 언어하고 맞다 그럴까요?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은 대통령 목소리고요. 나를 위해는 유권자 목소리예요. 네. 그게 전혀 확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됐는데 굉장히 많이 좀 잘 퍼지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그러게요. 이게 이제 2017년 나라를 나라답게가 있었고 2022년 나를 위해 이재명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거를 우리가 이 카피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2022년의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 뭐 의견들은 많이 갈리겠지만 네. 뭐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그 손에 잡히지 않은 그 개념어들 말고 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명사 중에 시대 정신에 가장 가까운 게 저는 나라고 생각해요. 나. 네. 아하. 나 요즘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보자 하다가 가장 쉽고 가장 짧고 가장 명료한 게 나를 위해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했던 네. 그래서 그때와 그 이명박 대통령 때가 겹치지 않았던가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카드 광고에서. 카드 광고에서. 예,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뭐 747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아마 제 느낌에는 국민 성공 시대. 맞아요. 뭐 이런 아마 슬로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성공에 대한 욕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잘 건드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국민이라는 큰 덩어리한테 메시지를 쏜 거고. 네. 이제 더 들어가서 아하. 그게 훨씬 더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죠. 국민은 내가 국민이지만 나한테 막 다이렉트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저 위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죠. 국민으로서의 나를 그렇게 맨날 떠올리면 살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국민은 내가 국민이지만 내가 국민이란 거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거죠. 네. 나를 위해 이재명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라면은 20대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앞으로 제대로입니다. 네. 이 앞으로 제대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듣지를 못한 캐치프레이즈예요. 이제 조금씩 그것도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나를 위해 이재명은 이제 보통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 이름 앞에 붙는 카피를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고요. 네. 캐치프레이즈는 선거 구호. 예. 그러니까 제대로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이제 두 마디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미래를 어떻게 내가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어떻게 가겠다 이런 얘기고 제대로는 지금까지 좀 부족한 게 있었으면
완벽하게 채워서 이재명의 유능함을 보여주겠다. 이 두 가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가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그 두 갈래 큰 길, 뭐 길을 놓으라 그러잖아요. 종로 을지로 하듯이 네네. 앞으로와 제대로라는 두 가지 길을 가겠다라는 음. 건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캠프에서 혹은 후보가 슬로건이나 그 선거 구호를 던지면 그냥 국민은 이렇게 받는 네.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래 가지고는 소통이 잘 안 되고 효과적인 음.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슬로건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드린다라기보다도 국민이 가지고 놀 재료를 만들어 드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라는 그 재료를 탁 드렸더니 국민이 막 이거를 글자를 붙이고 떼고 뭐 비주얼을 붙이고 영상을 붙이면서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엊그제 제일 그 이슈가 됐던 게 이 탈모 그리고 이제 탈모에 이어서 임플란트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네. 벌써 이제 시민들이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모발 제대로 모발 앞으로 치아 제대로 이렇게 이제 그 변주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네. 저는 이제 그걸 갖고 논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렇게 선거가 좀 이렇게 놀면서 신나고 유쾌한 게 되게 좋겠다. 갖고 놀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군요. 거리를 예. 던져드리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가 유쾌하면 그 막 서로 뭐 네거티브하고 이런 선거보다 훨씬 더 즐거울 거고 국민도 그럼요. 덜 피곤할 거고 결국은 유쾌한 선거 운동을 하는 쪽이 이길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는 이렇게 또 활용이 아마 곧 될 텐데 우리 이제 유세장도 좋지만 술자리 같은 데서 네. 앞으로 선창하면 제대로 호창하고 어. 이런 모습들을 아마 곧 보게 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건배사로 제대로인데요. 지금 예. 지금 또 듣고 보니까는. 네. 그래서 뭐 술잔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예. 그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의 지금 내홍을 겪은 이후의 움직임은 좀 말을 많이 이제 아끼나 보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어쨌든 며칠 전에는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슬로건 아닌 슬로건을 SNS에 이렇게 딱 올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메시지 전달 방식에 좀 변화를 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쪽에서 그 앞뒤 얘기 하나 없이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린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다, 변화다, 신선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그런 면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요, 국민에게 조금 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폐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후보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네. 폐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어떤 예상이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툭 그거를 던져버리면 국민에 대한 예의, 친절함 이게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구체적인 또 설명은 이어지지 않았던 어떻게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 뭐랄까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만 던지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달파 멸공 해가지고 그 슈퍼마켓에서 사진 올라오는 거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이 메시지 정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저는 엄청나게 큰 실수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큰 실수다. 예, 뭐 기업인이 한 거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기업인은 뭐 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멸공 여기는 결국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 후보가 슈퍼에서 그 일베들이 하는 장난, 놀이, 일베 놀이 같은 것을 했다는 거는 그 전에 쭉 그 쌓아온 그 말실수 이상의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여수 멸치를 들고 네. 그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멸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멸치와 콩을 들었는데 여수는 제 고향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여수 멸치라는 것은 그 여수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죽었죠. 네. 네. 그 색깔론을 여수랑 연관시켜서 그걸 든다는 것은 특히 이제 여수, 순천 이쪽에 있는 분들을 제주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그 아픔을 상처를 후비는 그런 큰 아픔의 역사가 예, 남아 있죠 거기에. 그 역사를 예. 들춰내서 후비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어제 오늘 파장이 되게 큰 것 같은데요. 네.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뭐 끝으로 이제 대선 때 앞으로 이제 그 국민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을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계획들이 미리 나와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텐데요. 네네. 크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 어찌됐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여론조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국민 중에는 왠지 조금 부족하다 혹은 왠지 꺼려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자기 머릿속에 대통령 상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예.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그 상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발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조금씩이라도 좁히려는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좁혀서 아 그래 이 사람이면 안심 혹은 안전하겠다. 네. 대통령 깜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뭐랄까요 메시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축적을 시켜 나가면서 그 간극을 조금 좁히는 게 마지막 한두 달 동안 해야 될 가장 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이 보니까는 그 여나 야나 이 사람이 나의 대통령이다. 이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고 네. 선택을 할 때는 정말로 나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은 또 국민은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당선 초기 몇 달은 정말로 7, 80%의 지지율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좀 더 쉬운 이미지가 있어서 네.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남은 기간 그것들을 벗기는 노력을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활약 기대하겠고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메시지 총괄을 맡고 계신 정철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받을 수도 있다. 네. 예. 그 희귀 난치성 탈모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안정성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거쳐가지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면은 네. 이 적용 범위를 또 넓힐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령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예, 탈모 네. 치료를 치료가 아닌 미용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재정 부담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화하려면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불가능한 건 아니라 치고 이번에 이렇게 이게 큰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었던 것은 네. 1천만 탈모인들이 환영하면서 예.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양손 벌려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1,000만 명이에요? 예, 그 주장 다들 들어보셨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심겠다. 네, 맞습니다.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은 의원도 지난 4일에 SNS에다가 1,000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뭐 등등등 해서 1,000만 명이 국내 탈모 인구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지금 전제가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근거는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이게? 이게 이제 그 모바일 관리 산업이 주목받던 게 2000년대 후반인데 2008년 그러니까 탈모 인구가 당시 뭐 900만 명인데 매년 100만 명씩 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국내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라는 후속 보도들도 당시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네네. 그 이듬해는 이제 당시 국내 탈모인은 1,000만 명으로 매년 20-3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 그리고 탈모 인구가 2005년 500만 명에서 2008년에 900만 명, 2009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수치상으로 보면 1,000만 넘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어허.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네. 일단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전까지 탈모 인구가 매년 100만 명꼴로 늘어나서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던 2009년 10년을 지나면서 탈모 인구 증가를 알리는 후속 보도는 사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관련 보도들도 보면 마치 가파르던 탈모 인구 증가세가 2010년을 전후해서 갑자기 지금 멈춘 그럴 리는 듯한 없겠구만. 모양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탈모 치료제 공약 관련해서도 언론들 대다수가 국내 탈모 인구 1,000만 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통계 출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시한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치료받은 탈모 환자 통계를 공개를 하긴 하는데 일반 탈모인 현황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보니까 탈모증 치료 환자가 2001년에 10만 3천 명, 2005년에 14만 5천 명 쭉 해가지고 2020년에 23만 3천 명으로 매년 늘곤 있는데 네네. 이 통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데 원형 탈모증이나 안드로젠 탈모증, 휜터 탈모증 그러니까 병적인 탈모증 환자들. 그러니까 저도 며칠 전에 한 기사 보다 보니까 탈모 인구가 23만 명이다 해가지고 이 1,000만 명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나지 했더니 예. 그 23만 명은 바로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아하. 그 병적인 탈모증인 네네네.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또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탈모증 진료 환자에 관한 통계 자료 외에는 이 건보공단에서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네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탈모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추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탈모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탈모를 걱정은 하거든요. 저도 약간 요 M자 느낌으로 네. 있는데 그럼 과연 제가 탈모인이냐 아니냐. 탈모인이 아니냐. 네. 제 아내가 저보러 오빠 약이라도 이렇게 자꾸 모발이 얇아지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 먹는 약 있다 이런 거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리 들으면 맞아요. 괜히 갑자기 저도 아닌 줄 알았다가
예, 걱정도 되고. 근데 사실은 네. 노화가 되면서 머리가 대부분 빠지지 더 나는 사람은 없기 없잖아요. 때문에 예, 예.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범위를 얼마로 보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네. 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럼 1,000만 명 넘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자, 탈모 인구를 1,000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좀 어렵다.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탈모 인구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고요. 관련 업계나 학계에 이제 물어봐도 자체 조사를 했다거나 유사한 통계를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국제 두피 모발 협회 관계자가 업계에선 대체로 이제 1,0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 탈모증 권위자인 조남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교수가 네. 통상 백인 남성이 50~60%가 탈모가 되고 동양인은 그보다 적고 발생 시기도 늦은 편인데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대략 20% 정도 된다. 여성도 남자보다는 적지만 대략 남자의 또 80%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2021년에 5,100만 명 중에 대략 1,000만 명 정도로 뭐 보는 게 크게 틀리진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 탈모 환자 통계치는 매년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발생 환자가 늘어난다고 또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네, 대로 병적인 탈모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잡히고 있고 말씀해 주신 그렇죠. 대로 야 내가 머리가 빠지는데 이 사람을 탈모인으로 규정짓는 그게 명확하지 또 않기 애매하죠.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도 맞고 그 치료제 먹는 사람도 많아진 건 맞지만 네. 이걸 우리가 과연 1,000만 명이라고 꽝꽝꽝 못을 박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에서 소확행 공약이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말이든 글이든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죠. 남은 하루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그런 시간들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